ABIM 건축연구소의 대표이신 김호중 선생님께서 공간 복제 가능 시대의 건축 작품, 뭔가 좀 익숙한 제목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 과거의 그 글과 또 어떤 연관이 있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또 지정지리로는 경희대학교 겸임교수이신 이혜리 선생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네, 김호중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고요. 직접 공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이빙 건축연구소의 김호중이라고 합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데, 앞서 두 분 발표 들으니까 제가 건축 어디 세션에서 발표하는 자리에 갔을 때보다 건축가 참조 레퍼런스가 많이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제가 있어서 안 되는 공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 좋게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이고요. 어줍지 않게 예술가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곳은 학회고 하니까 좀 진지한 질문을 던지려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익숙하실 것 같은 저런 제목을 가져다가 감히 붙였습니다. 앞에 사진 잘 보이시나요? 이게 제 얼굴 대신 기계를 갖다 놨는데 이제 이 기계가 보는 세상 뭐 이런 거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3D 스캐너라고 하는데요. 앞서 박지한 교수님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되더라고요. 저는 이 스캐너를 가지고 기존의 건물들을 3차원 형상 그대로 디지털 가상 세계로 옮기는 그런 역설계라고 부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영역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실제 만들어질 건물, 사물들, 거의 그 사물의 거의 모든 정보를 생략 없이 고스란히 담아서 설계할 수 있는, 그 얘기 이제 과거엔 그렇게 못했다는 건데요. 그런 건축의 새로운 설계 구현 방식인 BIM이라고 하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하는 기술도 동시에 다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3차원 기반의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실제의 건축될 공간을 디지털 안에 설계를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실제에 건축되어 있는 우리 지금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건물들을 디지털 안에 구축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일을 오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가상과 리얼의 공간을 구축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가지만 동시에 버추얼 공간을 기술적으로 다루는 엔지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야기 주제는 이 새로운 건축 공간의 구현 방식에 관한 것으로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디지털 예술가 여러분들과 연결될 만한 키워드가 공간이기도 하죠. 사실 건축이 주로 다루던 공간이라든지 이 키워드가 건축 이외의 분야의 접점을 갖고 만나는 일이 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건축 안에서도, 건축가들 안에서도 공간을 서로 질의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몇 번 가지면 우리끼리도 그 공간을 정의하거나 대화하기에 상당히 버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뭐 생각해보면 시간과 공간 뭐 이런 것도 다른 분야에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와도 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가상이라고 하는 메타버스가 주제잖아요. 그런 새롭게 대두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거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것 같습니다. 공간은 잡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잡을 수 없기에 복제되기가 어려워요. 주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물질적으로 이제 봐도 사진은 쉽게 복제가 되어서 세계로 퍼졌지만 3차원으로 된 이 공간은 동일 형태로 무한 복제되는 게 사실은 없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있었나요? 이 공간 개념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이라는 키워드랑 붙여서 예술 혹은 공간 예술이라는 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라는 주제에 앞서서 이제 사진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난 얘기다 하지만 그래도 순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잘 아시듯이 사진은 기술적 복제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복제에 대한 사유는 이미 우리한테 충분히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설명 없이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그림은 진본성이라고 하는 것, 사진으로 복제되어 왔어요. 그림, 우리가 전통 예술 같은 것들, 혹은 뭐 연극이라고 하는 그 순간성, 일회성은 영화 등으로 기록돼서 번졌죠. 실제의 것이 디지털 가상세계에 옮겨지는 기술이 사진이라는 형식,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영역으로 탄생한 거예요.
대량 복제되면서 원본의 가치. 근데 이제 그 작품에서 있는 그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아우라가 붕괴되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아우라가 붕괴됐기 때문에 소수만 누릴 수 있었던 고급 예술이 대중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뭐 행복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발터 베냐민의 통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상에서 참 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조금 엉뚱한 질문을 약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시절에 그 사진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에 적합한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고의 틀이 생긴 거죠, 덕분에. 근데 지금은 앞서 선생님들이 관심을 두셨던 그런 메타버스 시대를 앞두고 있어요. 진입을 했다고 보여지죠. 이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맞는 걸맞는 사고의 틀이 우리한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아니더라도 질문은 던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복제 시대를 살아온 우리는 그 아우라가 없어진, 흔히 중요하지 않거나 어디 가서 뭐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따당하는 이상한 분위기 속에 살고 있다는 게 참 주목해 볼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우라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우라는 그 진본성, 일회성, 원본성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전통적인 예술 작품이 아우라를 이루면서 대중예술이 꼽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무한 복제된 예술 작품을 사실상 집집마다 뭐 이렇게 액자에, TV에, 뭐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접하고 삽니다. 원본은 아니지만 예술 작품을 어디서나 언제나 검색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 앞에 뭐 게르니카 같은 경우도 정말 저기 가려고 큰 비용을 들여서 뭐 프라도 미술관이었나요? 가서 보고 해도 이 거리가 너무 멀리서 보고 딱 시큐리티가 있고 하니까 가까이 들여다볼 수 없는데 이제 컴퓨터로 확대해서 얼마든지 자세히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우라를 잃은 그 수많은 복제된 예술에 감싸여져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살아가는지 약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건축가로서 아까 그 박재현 선생님이 보여줬을 때 좋은 슬라이드가 이 아파트 덩어리가 있었잖아요. 코르비제의 유토피안적인 아이디어.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현되고 있는 그 아파트 현상을 봤는데 그 건축이 갖고 있던 것도 건축도 작품으로서 공간이라고 하는 작품의 아우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우라를 일찌감치 버려놓고 복제된 동일한 아파트의 숲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파트는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아우라의 뜻이 뭔가 하고 봤더니 그리스어로 숨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숨. 숨 쉴 수 있는 거죠. 숨 쉴 수 있는 세계에서 그 고유한 작품에 붙어있던 공간에 붙어있던 그 숨을 작품으로부터 떼어놓고 숨을 끊어 죽여버리고 그로써 무한복제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막힘을 제가 직관적으로 느꼈던 거 아닌가를 이걸 발표 준비하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숨막힘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뿐이 아니라 이미지에 가득한 이 세계를 살면서요. 철학에서는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언어로 축약된 세계라고 말하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 세계 바깥을 상정하고 언어를 초월한 세계를 쫓는 것은 인간으로서 그러기에 당연한 욕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뻔한 욕구, 이 세계에 구멍을 내려는 이 원초적인 욕구 가장 앞단에 서 있는 게 여러분 예술가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술가들은 언제나 그 실제를 쫓습니다. 앞에 있는 거 말고 이 앞에 있는 현상 너머를 쫓죠. 그렇다면 그 실제는 복제가 가능할까요? 이미지 복제 시대를 거쳐온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인데 잘 아시듯 실제는 이미 불가능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복제는 이미 말 안에서 불가능합니다. 다가갈 수 없음에도 그 경계에 서서 불가능성의 벽을 그냥 두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어디서 배웠어요. 예술가들은 그런 지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우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끝없이 실제의 아우라를 찾고자 문을 두드리는 존재가 예술가인데
대중예술로 번진 이 이미지로 가득한 세계, 이 아우라의 종말을 당연시 딛고 서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예술인가? 라고 자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들로 가득한 평평하게 눌려져 있는 저 상징 덩어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슬라이드가 그런 걸 찾다가 갖고 온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 종이카드로 납작하게 쌓아 올린 세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짓 허상의 세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그냥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곳을 딛고 여기에 종이 이미지 한 장의 작업을 더 얹으려고 하는 게 예술가다라고 하는 건 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가진 이미지지만 이런 이미지들은 똑같은 이미지가 무한 복제돼서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건 아무도 안 갖고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숨막힘을 겪어온 우리가 이제는 그래도 잃어버린 아우라를 되찾고자 하는 게 그 숨막힘을 토로하는 그런 태도로서 무언가 본능적으로 이걸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 아우라가 사라지고 그 전시와 선동가치만 남은 대중예술들에 치여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매스미디어, 매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중의 어떤 선동으로서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사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지금도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소중함, 이 진본성, 이 아우라를 되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매스의 선동됨과 공허함에 우리가 스스로 이제 매스꺼워하고 있는 것 같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는 시점에 나온 게 이제 지금 앞으로 보면 이런 기술이 아닐까 싶은 건데, 사실은 인간은 이런 독특한 존재 같아요. 왼발로 걸을 수도 없고 오른발로 걸을 수도 없고 왼발 갔다 오른발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핍과 권태를 오가는 존재다, 인간은. 그러니까 언제나 결핍의 상태를 괴로워해요. 집도 없다, 돈도 없다, 애인도 없다. 근데 이제 채워지면 곧바로 권태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뭔가 쫓은 다음에 그 다음인데 그 다음은 항상 리니어하게 선형을 이루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 관찰인데, 예를 들어 이제 복제는 항상 원본을 상징합니다. 원본이 있어야 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한때 원본만 쫓고 살았죠. 신을 쫓았고 이데아도 찾았고 무언가 이제 원본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그 원본으로부터 또 한없이 멀어지려고 욕망을 했어요. 그게 지금이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공허한 그 이미지 카드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원본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고 나니까 이제 또 원본을 회귀하고 싶어 한다라는 관찰이 저의 이야기인데, 뭐 그런 순환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왔다 갔다 갈등을 때리고 있다. 지금도 이제 미술 원작의 값은 천정부지예요. 보시다시피 그림 한 점에 뭐 몇천억 되는 거 뭐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우라를 모두가 다 버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냥 그쪽에 관심을 안 뒀던 거지. 혹은 다른 쪽에 정신이 팔렸던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우라가 제의적이고 개념 독점적이어서 나쁘다고, 이건 나쁜 거야, 소수만 독점하는 거야, 예술 작품은. 복제된 그러면서 이제 복제된 작품들을 대중이 막 누구나 가질 수 있게끔 해놓고, 복제된 아파트 속에 복제된 이미테이션을 그림을 걸고 복제된 제품들에 둘러싸여서 숨막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선이고 그게 옳다 하고 우리는 학습받아오면서 살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약간의 반항적인 생각을 또 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우라를 찾아서 여행도 하고 가도 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다 복제된 세계가, 복제된 제품과 작품으로 가득한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서 가보면 그런 아우라가 가도 없는 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어쨌든 그래도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림도 보러 미술관 가고 화가들도 여전히 캔버스 앞에서 욕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복제된 여러 개의 캔버스가 있습니다. 이게 복제된 거가 뭐 이렇게 그 원본 작품의 가치의 아우라를 빼고 블라블라 했지만 사실 이거 뉴욕 현대미술관에 있대네요. 이 딱 한 점밖에 없는 이 원본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곳에 이 작품 자체에는 아우라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기술이 나타났을 때, 사진 기술이 나타났을 때 베냐민은 그 기술이 아우라를 파괴하는 슬픔을 갖고 있다. 근데 그 슬픔을 딛고 모두에게 이제 나눠 가질 수 있는 대중예술이 탄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우라 기술이 그 당시에는 아우라를 살린 채 뭔가 가능성으로 끌고 갈 기술이 안 됐다. 근데 지금도 그런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NFT 여러분들 익숙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NFT를 디지털 예술 작품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단순한 디지털 파일이죠. 로고 파일이에요. 증빙서예요. 이건 진품이다 하는 인증서입니다. 게임 아이템, 모바일 티켓, 신상 정보 등 그 원본 가치, 개인 원작자의 수익화를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원본 인증 파일일 뿐이죠. 이 단순한 파일 하나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인 이유는 잘 아시지만 중앙 집권적 권위 없이 국가나 중앙은행 이런 거 없이 개인의 소유권을 개인들이 서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여서여요. 작가, 우리는 개인이잖아요. 작가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 작가를 포함해서 모든 개개인, 작가라고 하는 건 그 소유권에 대해서 일찌감치 크레딧을 획득한 사람이라고 저는 한번 권한해보고 싶은데, 작가뿐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개개인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거기에는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부여돼서 투명해진다면, 그러니까 작가의 작품처럼 인증되어질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변화가 앞으로 펼쳐질 거라 저는 이 시대에 이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제 시대를 사는 우리 개개인의 창작자들 혹은 개인 모두는 복제를 사실은 되게 두려워했었어요. 아니신가요? 내가 작업을 했는데 혹은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내가 오늘 이런 인사이트를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이 얘기를 누가 싹싹 뽑아가지고 지 것처럼 써. 그죠? 그림을 싹싹 해갖고 스타일을 해갖고 더 빨리 내 남보다 기술도 싹싹싹 빼갖고 먼저 시장에 출시해 이런 걸 두려워하고 살았던 거 아닌가요? 인간들은? 저는 사람이 이 지점을 거쳐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자기가 아무리 애써 만들어도 무단 복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엄청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왔을 정도예요. 그런데 자신이 만든 것의 유일무이한 가치의 구현이 NFT라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고 상상해봐요. 저는 이 NFT 기술이 고유한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이 고삐가 풀어진 거다. 결국 이 인간의 욕망이 끝에 와 있다. 각 개인의 최선을 촉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약간 긍정 부정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그게 이제 눈에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러한 NFT 기술은 복제 시대를 한없이 가속시키기만 해왔을까요? 아니면 제가 주장하고 있는 원본 회귀 욕망의 구현으로 새로운 종류의 기술이 될 수도 있을까요? 물론 이제 후자의 방점을 두긴 했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결핍과 권태로 오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 명제를 끌고 들어온다면 결국 정반합처럼 다시 원본으로 회귀하지만 옛날에 그 원본은 아닐 거고 그 원본의 기술의 복제가 불가능한 건 또 아니지만 그 복제는 옛날에 그 복제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나를 복제하지만 그거는 원본의 가치를 갖죠. 파나 1, 2, 3, 100장까지 파나를 찍겠다 하는 것처럼. 근데 예를 들어 NFT는 이게 허용이 되거든요. 내가 만들었지만 난 100개까지만 내가 만든 거야. 나머지는 그냥 의미 없는 아까 봤던 종이카드와 같아. 허상이야. 의미 없어.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복제가 되는 것뿐이 아니라 가치가 프루브가 되고 그게 거래 가능한 시대가 온다. 지금 그렇죠. 여튼 NFT는 기술 복제가 진본의 아우라를 파괴한다는 그동안의 주장과는 좀 다른 주장을 해보고 싶은 거고요. NFT가 아직은 초기라서 제가 감히 뭐 이렇다 저렇다 단언할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떻게 양태가 있을지 다를 볼 수도 없어요. 한 켠을 제가 보고 의견을 드리는 거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이 NFT의 진본성입니다. 바로 아우라의 정의랑 닮아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우라를 찾을 찬스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지금은 복제되는 순간 복제는 복제만 나와요. 그 사이에 차이를 갖지 않아요. 똑같다는 얘기죠. 복제는 다 똑같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 어떤 거에 원본 가치는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아 왔다는 거죠.
그런데 단 하나의 진본을 상정할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복제는 되더라도 한정수만큼 아까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아우라의 현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NFT 시장에서 똑같은 이미지의 복제는 무의미를 담당할 뿐이에요. 네 가져라, 그건 네가 아니야. 100장 복사해도 네 게 아니야. 진짜는 여기 이 사람이 갖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요점은 복제가 되더라도 하나하나의 객체들이 고유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훌륭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조지 철치 교수가 이런 말을 하였다. 나의 게놈을 NFT로 만들어 팔겠다. 나의 게놈, 나의 DNA를 NFT로 만들어 팔겠다. 나의 DNA를 NFT에 저장하겠다. 트위터는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려 한다. 자신의 크립토 지갑을 트위터와 연동해서 자신이 정말로 소유하고 있는 NFT를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며 프로필 하단에는 그 NFT가 이더리움인지 카르다노인지 등 표기할 예정이다. 나중엔 함부로 다른 사람의 NFT로 프로필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NFT가 그 사람의 신원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NFT가 내 신원을 대변한다. NFT에 나의 DNA를 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메타버스에서 여러가지 다양하게 생긴 사람들이 다양한 아바타와 자신이 소유한 NFT 캐릭터의 모습으로 등장할 때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두 자신만의 고유한 DNA NFT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모습의 아바타여도 누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좋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DNA를 뭐 NFT 만들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 DNA가 NFT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증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필 파일에 우리는 이제 앞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바타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근데 하나의 아바타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에 가도 내 DNA의 그 NFT로 내 진본성을 유지하면서 여기저기 퍼질 거고 그거의 합이 날 프루브하는 뭐 이런 방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크립토펑크의 이 이미지가 네 거야 아니야? 이걸 프루브해 주는 거야. 이걸 가진 사람이 프로필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나는 이거다. 내가 이걸 갖고 있다. 뭐 이런. 뭐 이세돌의 순간도 팔렸다 그러고 이 비플 유명한 게 785억에 팔았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거죠. 이걸 보면 진보성을 부여할 수 있고 여기서 아우라가 있냐? 저는 거꾸로 아까 캠벨 그 통조림하고 달리 얘는 아우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다면 공간은 어떤가요? 공간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런 이미지 형태의 NFT와 조금은 달라 보이는 이 공간을 질문할 차례예요. 공간으로 돌아오자는 건데 공간은 복제가 가능한가요? 공간이야말로 그 어떤 예술 작품에서 보다 작지 않은 그 자체의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그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공간은 사실 그동안 복제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아직 그 원본의 가치로서 남아있는 실물은 공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건축 공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의 사물 중에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이 아우라를 가진 작품 그건 공간일 거라는 얘기인데 얘는 공간이 복제된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복제될 수단은 우리가 가진 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축 공간은 3차원이에요. 3차원의 공간을 인지하고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에 머릿속으로 이렇게 3차원 형상을 그려내요. 시작도 3차원이고 삶도 3차원이고 만들어져서 우리가 겪는 것도 다 3차원이에요. 근데 우리 인류는 단 한 번도 3차원 공간을 수단으로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종이가 대표적이죠. 종이, 뭐 양피지 뭐 의미 없습니다. 동굴 벽화 다 2D예요. 2D면에만 표현할 미디엄을 우리가 가졌을 뿐인데 그러기 위해서 3차원을 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3차원을 우리가 구현해 왔죠? 3차원이 없었지만 우리는 구현해 왔잖아요. 그죠? 수단이 없었지만. 이게 도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사물 중에 이렇게 3차원으로 만들 수 있는 도면은 대단한 브릴리언트한 그 언어 이것도 언어예요. 언어죠. 전문가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뭐 이집트어라고 하는 건 자기네들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는 것처럼 이 도면이라는 언어를 발견합니다. 물론 베냐민은 이
건축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차면의 사진을 통해서 건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저도 물론 맞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실제라고 하는 건 잡힐 수 없으니까 생략의 언어로서만 나타나는 게 실제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3차원 근데 이제 그러니까 3차원 형상을 담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2D 사진으로라도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만약에 그거는 없어서지 수단이 있다면 왜 2D의 번안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를 쫓습니까? 건축에 있지 어디 있겠냐 이거지. 건축을 공간을 공간 그대로 우리가 진짜 어디서나 체험을 할 수 있다. 가상 안에서든. 그리고 그 실제와 같은 느낌은 박재영 교수님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언급하셨지만 실제 느낌의 어떤 차이가 없는,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곧 온다면 충분하죠. 저희 견해로는 건축의 3차원 공간이 가상세계의 원본 그대로 생략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더 실제에 가까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물의 생겨먹은 그대로를 가상에 옮겨놓는 기술이 없었고 이제 등장했다면 과거에 체험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이 기술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공간 복제 가능 시대의 건축 작품의 아우라의 회복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복제에서 일상이 된 것은 대체로 2D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의 정의를 저는 저의 맥락에서는 플랫니스예요. 그러니까 납작하다는 뜻인데 공간적으로 납작하다는 겁니다. 사진이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도면이 그래요. 영화도 납작한 스크린에 영사됨으로 그 공간이 그 안에 있다고 착각하게는 되지만 사실은 납작한 이미지의 연속 사진이죠. 어쨌든 저의 관찰로는 이 평평함, 플랫니스 속에 무한의 깊이를 만들어내려는 인간의 노력이 사실은 평평함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한테 수단이 평평한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콜라주 이미지 보여주셨는데 콜라주도 그래요. 콜라주는 왜 콜라주를 했을까? 아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콜라주를 했지 인간은? 콜라주가 없으면 실제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 그 사람들한테. 실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콜라주였어요. 공간적 복합성, 그 아우라를 표현하는 방법이. 근데 그 공간 자체가, 세계 자체가 고스란히 있고 체험이 공유될 수 있다면 그럴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공간의 콜라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언어는 실제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성립하죠. 언어로 포착되는 사물은 그 순간 생략을 수반해요. 꽃이라 부르는 순간 꽃의 뭐 냄새, 뭐 향기, 촉촉함, 뭐 슬픔, 분위기는 생략돼요. 건축 도면도 3차원의 실제를 납작하게 축약해서 만드는 거예요. 쌀뚝 잘라서 본 게 아까 보여드렸던 2차면의 종이의 평면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 거죠. 실제를 채집할 수단이 단지 평평한 미디엄이었던 그 시기는 지나는 거죠. 이제 지금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예요. 컴퓨터 기술 발달로 CAD가 등장했는데 이게 새로운 거냐 반문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오랫동안 가상 공간을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2차면으로 인류가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 2D로만 썼어요. 타이핑을 했고 프린팅을 했고 이미지를 찍어서 포토그래프만 왔다 갔다 하고 도면을 2D로 똑같이 번안만 했어요. 3차원 공간으로 만든 적이 최근인데 그 얘기가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생략이라는 폭력 없이 온전히 버추얼로 끌고 오는 그 기술을 구현한 건 몇 년 안 돼요. 10년? 10수년? 그리고 일상화된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10년? 이 정도 될까 합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그 영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뒀는데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우리는 생략하지 않고 온전히 버추얼을 끌고 들어가는 그 시점에 있다. 그게 이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는 건데 아주 심플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미지는 우리가 도면, 평면으로만 그린 게 아니라 그럼 저거 3차원 모델링이네. 스케치업 누구나 옛날부터 했던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저기 보이는 하나하나는 색 정보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구했고 제 물량이고 제 객체로서 인식하는, 우리가 사물을 객체로서 인식하잖아요. 꽃이다, 뭐 노트다, 책상이다, 컵이다.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사물을 실상에서 인지하는 그 방식 그대로를 똑같이 구현해서
세계 전체를 버추얼로 구현 가능하게 만든 툴이 이 BI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공간에 그 방식으로 건축 설계를 오래전부터 한 10수년 전부터 저는 이제 13년째인데 그걸 현역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실무에서 쓰고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모두는 아니지만 여기선 그런 어떤 어떤 스토리 위주의 메타버스라든지 뭐 시각적 체험의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게 합해지겠지만 건축 사이드에서 이쪽 엔지니어 BIM 사이드에서 이게 쏘아 올린 이 화살은 아주 테크니컬하고 실제 세계를 완전히 똑같이 구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이다. 과거에는 어떤 모델링을 가상세계에서 컴퓨터 안에서 할 때 선으로 다 그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리냐면 명령어가 벽을 그릴 땐 벽이야. 문을 그릴 때 문 그려. 문 그리는 게 아니야. 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클릭한 다음에 카테고라이즈 되어 있는 그 문의 종류를 셀렉해서 걔를 배치하면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은 허공에 떠 있을 수 없어요. 왜? 문은 우리가 허공에 있는 걸 문이라고 안 하잖아요. 벽에 붙어 있어야 문이잖아요. 얘는 벽에만 달라붙어요. 이런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인지하는 그 방식 그대로를 똑같이 이렇게 행위 자체를 그리고 결과 자체를 그리고 그로부터 설계된 모델링을 가지고 실제로 모델링하는 과정, 그러니까 실제로 구축하는 과정 전체를 BIM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 BIM이라는 강력한 무기, 그 생략 없이 무한 정보를 탑재할 수 있는 이 무기가 사실은 건축가들한테 있다. 저희 분야를 좀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보면 이제 3D 스캐너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장비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이걸 역설계 뭐 이렇게 그래서 얘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실제를 끌고 들어와서 가상의 모델링을 하고 제가 디자인한 걸 애드해가면서 모든 부재의 정보를 실제 정보의 물량과 재료와 구매처와 뭐 이런 모든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3차원으로 단지 형상이 아니라 모든 정보의 기반, 객체 기반의 인간 인식 구축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만드는 거다. 예를 들면 하나의 부분을 보면 우리가 설계 과정인데 이런 설계 과정에서 뭐 이렇게 잘라보고 저렇게 잘라보고 이게 단지 뭐 3D 형상 모델링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정보가 레벨 정보, 뭐 마감 정보, 뭐 뭐든 이것도 이제 또 다른 건데 이제 근대 문화재 그리고 모든 우리나라의 이제 중요한 그 조각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근대 혹은 전통 집들을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뭐 용역 발주가 엄청나고요. 뭐 매해 몇백억씩 이미 있고 전 세계가 이런 방식으로 그 서울도 S서울인가 뭐 해서 S맵인가 해서 들어가면 포토그라메트리 방식으로 서울 전체가 다 3차원으로 들어간 거 아실 거예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는 그냥 그 사진 찍은 걸 기반으로 모델링을 만들고 거기에 입혀서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가까이 가면 얘가 뭉개진 사진이에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이런 정보로 다가가는 거죠.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모든 사물의 가치, 여기서 예를 들면 기둥, 아니면 저 체어, 또 문짝, 이건 창호로 들어가면 이건 창호에 카탈로그가 나오고, 그죠? 누가 만들었고, 얼마고, 현재는 얼마고, 얘는 단종되고. 근데 그거는 누가 만들었고, 이런 크레딧이 우리가 앞으로 가상세계 만드는 모든 거에 그 NFT로 가치 부여가 된다면 가상 자산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뭐 관심 있으면 이것들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올빔.kr 들어가서 보시면 뭐 저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건 공간 건축이라고 지금 아라리오 뮤지엄에서 소유하고 있죠. 이게 마지막 날 제가 3D 스캔해서 모델링해서 현실 기반으로 만든 어떤 이런 거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를 자꾸 다루다 보니까 예술가 여러분들이 콜라보를 자꾸 요청하거나 3D 스캔의 이 이상한 독특한 느낌을 요청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거나 용역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저도 그 틈에 저희 사무실을 약간 아트웍처럼 이렇게 건물은 그냥 죽은 차가운 건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명체 아니냐 뭐 이런 방식으로 저도 한번 흉내를 냈던 그런 작업도 볼 수 있습니다.
뭐 건축 작품에서 사라진 아우라의 회복에 대한 단서를 조금만 더 찾아보면 이거는 이제 쉽습니다. 이건 고글 끼고 하는 건데 이 영상은 앞에서 교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으니까 정말 리얼하다. 이게 지금 이건 이미 대중화되어 있거든요. 팬데믹 시대에 지금 뭐 웬만한 미술관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를 버추얼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아주 아주 그 쉬운 단계예요. 이건 아주 그냥 지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근데 이게 리얼리티가 대단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건 아까 이제 그 높은 하이라이즈 빌딩에서 보니까 막 겁먹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퀄리티를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건 저희도 이제 설계를 할 때 이거와 똑같은 수준으로 퀄리티로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되게 좁은 우리가 큰 회사는 아니니까 좁은 공간에 대한 공간을 디자인할 때 예술가 여러분들은 인사이트가 많이 되고 이게만 끼고 되면 실제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 2D 이미지의 연속이에요. 플랫한 사면을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헤드마운트 디바이스를 끼고 이 공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구분을 못해요. 저는 그걸 매일 겪거든요. 이거 끼고 돌아가면 구분을 못합니다. 혹은 너무 아름다워. 이 색깔이 너무 초현실적이에요. 초현실 작업의 연속인 거예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아주 사실감 넘친다 이 얘기입니다. 빅풀 아시죠? 저 작품에서 우리가 볼 거는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이미지, 2D 이미지의 연속 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근데 이 헤드마운트 디바이스를 끼고 보면 아까 같은 실제감이 좀 더해질 거잖아요. 구분할 수 없다고 쳐요. 근데 이거는 실제 공간이 아니라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그럼 이게 예술적 공간이잖아요. 아트웍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의 요 안에 들어가서 저 고글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내가 걷는 것처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되어서. 혹은 내가 아바타가 돼서 저 옆에 앉아갖고 서서 같이 걸을 수도 있고 비를 맞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자,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이거는 뭘까요? 이거 아시겠죠? 제임스 터렐. 터렐은 독보적이죠. 공간 작업으로서 건축가가 뺏긴 그런 작품인데 건축가로서 건축가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굉장히 공간 체험을 끝내주게 하잖아요. 가면 겪어보셨으리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공간을 체험하려면 신발을 벗고 좁은 못생긴 복도를 지나서 어둠을 통과해서 누운 다음에 분위기 딱 깐 다음에 들어가는데 얘는 이게 헤드마운트 디바이스 끼면 이 정도는 저는 100% 똑같이 구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입장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NFT를 가지고 중앙은행을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동시에 건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현 수단이 없는 우리 인류에게 없었지만 그 욕구가 아까 꼴라주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실제를 쫓아왔단 말이에요. 예술가들은. 건축에도 그런 예술가들이 있었어요. 예술가적 건축. 안 지어질 게 뻔한데 이 1800년대인가? 이 불레라고 하는 이 유명한 건축가인데 뉴턴관 그 시대에는 당연히 불가능한데 이 상상력의 크기를 보시면 들어가서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 지금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어디서? 지금 현실에서 말고 버추얼로 그 웅장한 아우라 가득한 그 공간을 우리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 지어지지 않을 게 뻔한데 그렸던 건축가들을 우리가 페이퍼 아키텍트라고 불렀어요. 페이퍼가 뭐예요? 가상이에요. 그 방식으로 우리가 건축을 해왔던 겁니다. 이런 것도 그냥 급히 찾았던 건데 누구 건지 몰라요. 자하디드도 사실은 오랫동안 페이퍼 아키텍트였어요. 근데 그 수단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BIM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생겨서 그것도 재미난 게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건축가 아실 건데 그 사람이 게리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비행기 만드는 까띠아라고 하는 툴을 건축 툴 전용으로 만든 게 그 프로젝트 하여튼 그 툴을 만들어서 그게 기술이 가능해서 자하디드가 예를 들면 동대문 DDP 건물을 그 게리 테크놀로지의 엔지니어링을 받으면서 그걸 지은 거거든요.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하디드도 맨날 그림만 그리는 페이퍼 아키텍트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구현 가능한 시대가 됐고 그 정도가 그 수준인 거야, 지금이. 근데 앞으로는 버추얼로 가면 그런 물리적 제약이 훨씬 사라지고 우리의 공간 체험은 똑같거나 더 지나칠 수 있죠.
뭐가 돼도 좋습니다. 많은 페이퍼 아키텍트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많은 없었던 수단 안에서 기본에 갖고 있던 수단을 가지고 포기했던 그 아우라를 새로운 공간, 그 가상 혹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인식 가능한 세계에서의 복제, 새로운 복제 시대 혹은 새로운 기술 시대에서 이 사라진 아우라의 수복 이런 거창한 말로 끝내고 싶은데 어쨌든 버추얼이에요. 그럼 이제 많은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세계틀은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 세계를. 이제 우리가 falling in love라 그러는데 사랑하는 거이죠.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falling in 하는 건데 버추얼로 들어가는 거죠. 보통은 옛날에는 들어갔다가 끄집어 나온 사람이 예를 들면 무당처럼 이게 그 실제를 설명해 주는 거야. 예술가들은 그 음악가들은 실제에 푹 빠진 다음에 왔으면 꿈에서 깼을 때 내 세계가 다른 것처럼 그 실제 경험을 간접 전달하는데 수단이 플랫했거나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falling into virtual world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서 노는 거고 같이 오디언스가 같이 들어가서 노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빠져서 갖고 나오는 그 생략의 그게 없어졌다. 혹은 애써 그러지 않고 같이 빠져버리는 건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메테우스 그 인트로만 잠깐 보시면 이게 선인류 프로메테우스 영화예요. 리틀리 스콧 감독이 모든 세계의 시작을 한 장면으로 담았다고 멋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선인류예요. 거기서 지구라는 어떤 암흑의 행성에 온 거야. 이거는 지구 초기예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에 간 것처럼 아무도 없는 사회에서 인간이 없죠. 당연히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어. 그냥 화성과 같은 상태야. 거기에 내가 뭘 마셔. 근데 얘는 뭘 하는 역할을 하냐면 몸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해해서 썩게 하는 거지. 그래서 바다로 빠져. 그 바다에 빠지면 바다에 물이라고 하는 거에 내 DNA들이 다 퍼지는 거예요. 인류는 사실 여기서부터 진화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진화론을 적용하면 이 맥락상 틀림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끝없이 공간 가상으로 지금 다시 복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아마 시작이었으면 제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 그 공간은 다시 이 물로 빠지는 거거나 가상으로 빠지는 그 세계관이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